아들에게만 좋은 음식 주고 딸에게는 전자레인지 음식만 줬다. 63세 어머니의 눈물 고백. 병상에서 깨달았다. 조건부 사랑이 가져다준 가족의 덫.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책방의 진행자 기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건부 사랑과 성차별적 편애가 초래하는 가족의 비극입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의 모든 에너지, 기대, 그리고 경제력을 한 점에 집중시키는 순간 가정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집중의 대상이 된 아들은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무성한 껍데기가 될 위험에 처하며 방치된 딸은 홀로 자라나는 단단한 잡초가 될 운명을 짊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편애에 그늘이 한 가족의 인생 전반에 그리고 세대를 걸쳐 어떤 뼈아픈 흔적을 남겼는지, 그 속에서 방치당했던 딸이 어떻게 고통을 딛고 자신만의 인생을 일구어냈는지, 그 고독하고 강인한 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김영희와 박성철 부부의 삶은 아들 동훈이가 태어난 날부터 아들 중심의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딸 지수가 태어났을 때 박성철 씨는 딸이네라는 건조한 반응을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동훈이가 태어났을 땐 그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동훈이의 백일상에는 친척과 이웃이 모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고 선물로 쌓인 금반지와 현금 봉투가 가득했습니다. 잔치 내내 박성철 씨는 어깨를 펴고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다라며 자랑했습니다. 반면 지수의 돌잔치는 고작 가족들끼리 모여 조용히 치러졌으며 그마저도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박성철 씨의 아버지는 동훈이를 보며 드디어 우리 집에 빛이 났구나라고 말했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귀여운 손녀야라는 의례적인 칭찬만 했습니다. 이처럼 미묘하지만 강력한 아들 제일주의의 공기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동훈이가 만 1살이 되었을 때 시골에서 오신 할머니가 손수 지어온 비단 한복 보따리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보따리를 정성스럽게 풀며 우리 종손동이에게 입혀야지 복 들어오는 색으로 골랐다라며 흡족해했습니다. 가족 전체의 아들이 특별하다는 인식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어머니 영희 여사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편애의 구조에 깊이 동조하게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했습니다. 영희 여사의 일과는 동훈이의 교육 스케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동훈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소위 명문이라는 강남의 학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 그녀는 대형 지도책을 펼쳐놓고 복잡한 서울의 길을 홀로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비오는 날이나 퇴근 시간에는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차량 정체 속에서 동훈이는 차 안에서 숙제를 하고 저녁을 해결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영희 여사는 운전을 하며 동훈이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만큼 나중에 엄마 아빠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이 강남 라이딩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은 당시 박성철 씨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가족의 다른 모든 지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동훈이에게는 최고의 사교육과 환경이 제공되었지만 그 대가로 그는 부모의 과도한 기대라는 족쇄를 채워야 했습니다. 지수는 엄마가 동훈이를 학원에 데려다주는 늦은 오후 시간부터 밤까지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수업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는 TV 학교라고 이름 붙인 이 그림자 수업을 통해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특히 역사 다큐멘터리를 좋아했던 그녀는 고구려, 벽화, 신라 금관,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 등 인문학적 주제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에 그림을 그리고 방송 내용을 필기하며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 시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가족의 무관심 속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내면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그녀의 성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TV 전기세 많이 나와 무슨 쓸데없는 거 보니 내 방에 가서 내 할 일이나 해 라며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지수가 인문학적 소양을 쌓으며 내면의 깊이를 더해가는 동안에도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쓸데없는 것, 시간 낭비로만 비쳤을 뿐입니다. 지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그녀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 희망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사 선생님의 권유로 역사 관련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하며 진로를 역사 교육으로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조선왕 조실록을 밤새 읽으며 그 속에 담긴 인간과 권력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사 상담 주간이 찾아왔습니다. 지수의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지수, 아이가 성적이 우수하고 인문학적 소양이 깊어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려 하는데 학부모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그 자리에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차갑고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지수를 상고 보내기로 했어요. 여자가 뭐하러 그렇게 많이 배워요. 빨리 취업해서 시집갈 미천이나 모으는 게 현실적이죠. 지수는 그 통화 내용을 옆방에서 모두 들었습니다. 자신의 미래, 꿈, 그리고 노력이 단 한 통화, 단 하나의 여자가 뭐하러라는 문장으로 짓밟히는 것을 보며 극심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부모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찢어진 꿈 조각들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아들 동훈이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침마다 특별히 영양 도시락을 준비했는데 여기에는 호박엿, 잣, 곱게 다진 한우가 들어간 영양밥이 기본이었습니다. 신선도와 영양 균형을 위해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등 다양한 고급 반찬을 매번 새로 챙겼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락이 동훈이의 성적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도시락은 그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시락은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전날 저녁에 먹다 남은 반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도시락과 자신의 소박한 도시락을 비교하며 밥 한 그릇이 자신과 동훈이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도시락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이 차별의 냄새는 그녀의 식욕뿐만 아니라 자존감까지 갉아먹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생일은 동훈이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동훈이의 생일이면 영희 여사는 떡을 맞추고 친척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물론 동훈이가 원하는 최신 게임기, 고가의 운동화, 혹은 명품 브랜드의 옷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동훈이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선물에 익숙해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생일은 언제나 떡국 한 그릇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생일 케이크는 온 가족이 먹는다는 명목으로
동훈이의 생일에나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지수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생일에 그냥 예쁜 공책 하나만 사주세요. 비싼 거 말고. 제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영희 여사는 공책은 학교 다니면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쓸데없는 거 부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딸의 작은 소망마저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던 작은 머리핀이나 볼펜 같은 사소한 선물을 떠올리며 자신에게는 그 최소한의 사랑의 증표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박성철 씨의 정자로는 단순한 편애를 넘어 지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정기를 잘 보존하고 강화해야 가문이 번성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가족 전체를 옥죄는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장어, 산낙지, 전복 등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모든 음식은 오직 동훈이만을 위해 엄선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지수는 나도 저거 먹고 싶어 맛있겠다라고 말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여자애가 무슨 정력을 챙겨 내가 그런 거 먹을 필요 없어. 그건 다 동훈이한테 양보해야지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지수는 갈증을 해소하고 싶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눈에 띈 것은 엄마가 동훈이를 위해 사둔 고급 유산균 음료 한 팩이었습니다. 지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한 병을 꺼내 마시려는 순간 뒤에서 아버지의 우레 같은 호통이 들려왔습니다. 아, 그거 동훈이 거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손대지 마. 지수는 당황하며 한 병만 마실게요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한 병이 어때서. 그게 다 동훈이 몫이야. 내가 마시면 동훈이가 마실 게 없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보물창고이자 지수에게는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었습니다. 지수는 그날의 굴욕을 잊지 못했고 그 후로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편애는 물질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에서도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동훈이가 시험에서 한 문제만 틀리거나 학원 숙제를 안 해 울먹일 때면 영희 여사는 밤새도록 동훈이를 안아주며 괜찮다. 다음엔 잘하면 되지. 너는 엄마의 희망이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부모님은 동훈이의 작은 상처에도 과도하게 공감하고 반응했습니다. 반면 지수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성적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처신해야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별것도 아닌 일로 유난이다라는 질책과 무시가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이 가족에게는 별것도 아닌 일로 치부되는 것을 경험하며 점차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가족의 위로와 공감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방치는 그녀의 내면에 단단한 껍질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외로움이라는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지수의 상업고등학교 생활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이 짓밟혔다는 생각에 방황했지만 그녀는 곧 격리 실무와 회계학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숫자가 만들어내는 논리와 시스템은 그녀에게 오히려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경험했던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감정적 환경과 달리 회계장부는 항상 정직했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지수는 상고의 실업계 교육에 전념하며 전교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어차피 빨리 취업해야 한다면 최고가 되자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수업이 끝난 후 곧바로 학교 도서관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신청했습니다. 밤 10시까지 열리는 도서관에서 그녀는 회계학과 경영학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도서관 열람실 아저씨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는 지수에게 꼭 대학 가라. 너 같은 아이가 여기서 묻히면 안 된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지수가 집에 가서 찬밥을 데워 먹을 때 전자레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전자레인지 소녀라는 별명을 붙였지만 그 아저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녀에게 가족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이자 용기였습니다. 아저씨는 지수가 읽는 전문 서적에 대해 조언해 주기도 했고 가끔씩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지수는 그 아저씨에게 도서관의 새벽별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익명의 그가 준 용기가 자신의 초석이 되었다고 회고합니다. 그는 지수에게 내 존재는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처음으로 던져준 외부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지수는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20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격리직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실무회계와 경영 보조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능력은 곧바로 빛을 발했고 사장님은 그녀를 신뢰하며 회사 재정의 핵심 업무까지 맡겼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지수는 설레는 마음으로 온 가족을 위해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사니? 괜히 돈 낭비하지 마라. 너는 내 돈이나 잘 챙겨라라는 반응에 지수는 결국 그 돈으로 자신의 첫 정장과 함께 새벽별 아저씨에게 작은 감사의 선물을 사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경야독을 결심하고 회계학과 야간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밤에는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는 2개의 캔버스를 동시에 채워나갔습니다. 야간 대학에서 지수는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40대 후반의 주부인 김미영 씨는 지수에게 특별한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뒤늦게 경제학을 공부하며 여자가 남편이나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그게 곧 인생의 자존감이다라고 말하며 지수를 독려했습니다. 두 사람은 야간 수업이 끝난 후 24시간 운영되는 카페에서 새벽까지 함께 공부하며 끈끈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미영 씨는 지수에게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자립하는 법, 감정적 경계를 설정하는 법 등 실질적인 인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무관심은 지수에게 자유로운 저축이라는 뜻밖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부모는 동훈이의 학원비와 용돈에는 아낌없이 지출했지만 지수가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 무관심을 자신만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녀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 가족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삼고 철저하게 생활비를 절약하며 저축했습니다. 매달 월급의 70% 이상을 비상금 통장으로 보냈고 이 돈은 그녀에게 단순한 현금이 아닌 가족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 티켓이자 정신적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의 정확한 수입이나 저축액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이 침묵의 저축은 그녀의 자존감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기반이었습니다. 지수에게 승진 소식은 단순한 직장 내 성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족의 인정이 아닌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해낸 독립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깊이 있는 전문성은 이미 회사 내에서 박지수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모두가 꺼리던 난이도 높은 해외 프로젝트를 특유의 끈기와 세밀함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장이 된 후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거울 삼아 새로운 팀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그녀의 메시지는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팀원 개개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별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역량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수팀의 성과는 빠르게 수직 상승했고 그녀는 사내에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리더라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수가 손에 쥔 고급스러운 명함은 더 이상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견고한 성체였으며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는 어린 시절 느꼈던 경제적 불안정과 정서적 소외감을 메워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박성철 씨의 서툰 칭찬, 즉 내가 그래도 내 딸 중에는 이라는 말은 지수의 내면에 복잡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겉으로는 기뻤지만 그 속에는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만 겨우 받을 수 있는 칭찬이었나라는 서글픔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지수는 본가를 찾는 일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그 공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조건부적인 사랑을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용기를 내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지수의 지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오랜 차별과 소외로 인한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내적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 조언은 지수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대신 그 존재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지수는 매일 밤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린 시절의 서러움, 오빠 동훈이에 대한 미묘한 질투,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복잡한 애증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되었습니다. 글로 써 내려가는 행위는 그녀의 골맞던 상처를 소독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그녀는 서서히 내적인 치유와 정서적 독립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숙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아들 동훈이의 대기업 생활은 겉보기와 달리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오직 취업 잘 되는 곳을 목표로 사회가 요구하는 고득점, 고스펙 쌓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해버렸습니다. 대기업 취업 후에도 그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른바 잘 나가는 명문대 출신 동기들과의 보이지 않는 비교 경쟁에 시달리며 깊은 우울증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완벽한 척했지만 퇴근 후 혼자 남겨진 방에서는 무력감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넌 성공해야 한다. 넌 집안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모님의 무거운 기대감을 짊어지고 있었고, 그 압박감은 그의 진정한 자아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동훈이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믿었지만 막상 성공의 문턱에 섰을 때 그를 반기는 것은 환희가 아닌 숨막히는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그는 지수의 성공을 보면서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성공이 자신의 불안정한 입지를 더욱 부각시키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동훈이의 아내가 된 유진은 부유하고 화목한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댁의 분위기는 마치 이질적인 행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 박성철 씨의 뿌리 깊은 정자론 아들 중심주의는 결혼 후 명절 때마다 그녀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또한 시어머니 영희 여사의 노골적인 아들 편애와 며느리를 향한 은근한 무시는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이 집안의 구성원이 아닌 대를 잇는 도구처럼 취급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유진은 남편 동훈이에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딸을 무시하냐? 당신 여동생한테 하는 걸 보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여러 번 솔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이는 어린 시절부터 내재화된 차별적 환경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원래 우리 집은 그런 거야. 내가 이해해야지라는 무책임한 말로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동훈이는 아내의 불만을 부모님에게 전달하여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그저 평화로운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서도 정작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정 내 차별의 악순환을 무의식 중에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갈등은 시댁의 왜곡된 가치관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상가 증여는 가족 내에 박혀있던 차별의 마지막 쐐기였습니다. 영희 여사조차도 상가 증여 논의가 오갈 때 일말의 죄책감과 양심에 호소하며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지수에게도 그래도 무언가는 줘야 하지 않겠어? 제가 얼마나 서운해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철 씨는 단칼에 그녀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시집만 잘 가면 그만이지 뭘 더 바라냐? 상가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가문이 대가 끊어지면 어떡하려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따라. 그의 말은 지수에게 향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배제를 의미했습니다. 영희 여사는 남편의 단호함 앞에 자신의 작은 목소리를 거두었고 죄책감을 외면한 채 증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 상가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행위를 넘어 박지수라는 딸의 존재 가치는 아들보다 열등하다는 부모의 비뚤어진 가치관을 법적으로 공증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상가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지수의 외할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대를 이어 내려온 남아선호 사상의 희생자이자 전파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손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내 부모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야 한다. 상가는 다 아들한테 가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야. 이 말은 지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기준이 재산의 차별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지수는 오랜 세월 쌓아왔던 울분과 고통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사랑한다면 왜 저만 그렇게 차별했나요? 왜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을 마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이후로 본가와는 모든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닌 지독한 상처와 배신감만 안겨주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은 지수가 진정한 의미의 정서적 독립을 완성하는 비극적인 단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았던 영희 여사의 삶에 갑작스러운 시련이 닥쳤습니다. 평소 무심히 지나쳤던 심장 질환이 급성으로 악화되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혼자 병실에 누워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왁자지껄 모여 간병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내가 그토록 아끼고 키운 대들보는 왜 내 옆에 없는가? 라는 생각이 들자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동훈이는 바쁜 회사 생활과 아내와의 불화를 핑계로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지키는 것은 이따금씩 찾아와 서류에 서명하고 자리를 뜨는 남편 박성철 씨뿐이었습니다. 영희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겼던 아들과 재산은 그녀가 가장 힘들 때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서서히 단절된 딸 지수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배제되었던 딸 지수가 어머니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잠시 미루고 어머니의 병원 생활을 돕기 위해 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을 임시로 빌려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병원 옆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 엄마의 병실로 향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환자복을 세탁하고 죽을 끓이고 병실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의 간병을 단순히 의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라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라는 어쩌면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일지도 몰랐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지수의 헌신적인 간호 태도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간호사들은 저런 딸은 처음 본다 아들보다 낫다라고 수군거렸고 그 말은 영희 여사의 귀에도 들어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습니다. 지수의 헌신은 병실 안에서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잔인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수의 간호는 단순한 육체적인 돌봄을 넘어 어머니의 정서적 치유까지 아우르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병실에 밝은 색깔의 작은 화분을 가져다 놓고 어머니가 젊은 시절 좋아하셨던 클래식 음악을 조용히 틀어드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병실은 차가운 병원 공간이 아닌 잠시 머물다 가는 따뜻한 안식처처럼 변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수는 어머니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한 건강일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지에는 혈압, 투약 시간 같은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오전 10시 엄마가 어제보다 조금 더 크게 웃으셨다. 점심에 드신 미음 양이 늘었다. 밤에 잠을 설치시는 것 같아 등을 토닥여드렸다와 같은 딸의 세심한 관찰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지는 주치의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지수의 전문적인 보고에 감탄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소녀라 불리며 집안에서 존재가 무시당했던 딸이 이제는 어머니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가장 유능한 보호자로 우뚝 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은 병실 내의 모든 이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영희 여사가 지수가 끓여준 소박한 멸치국수를 먹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 이후 두 모녀의 관계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결국 커다란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희 여사는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지수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지수한테 미안하다, 정말 많이 미안하다. 이 짧은 사과는 지수가 평생을 기다려온, 그러나 동시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감정이 댐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구멍까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제 인생은 당신들이 망쳤어요. 라는 원망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대신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기서 울거나 원망하면 이 사과의 진정성을 내가 깎아내리는 것 같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랜 앙금, 해묵은 상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딸의 연민이 복잡하게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는 순간에도 지수는 상처받은 아이였고 영희 여사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속죄자였습니다. 병상에 누운 영희 여사는 고통과 약물, 기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되돌아보는 긴 독백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아들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성공은 그녀의 병실에 따뜻한 온기 한 줌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수가 어릴 적 가지고 놀았던 낡은 토끼 인형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형은 지수가 3살 때부터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 동훈이가 그 인형을 갖고 싶다고 떼를 쓰자 영희 여사는 당연하다는 듯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착한 딸이지? 오빠는 남자니까 저런 거 하나쯤은 양보해줘야지. 지수는 울면서도 결국 인형을 동훈이에게 내줬고 동훈이는 그 인형을 가지고 놀다 며칠 만에 망가뜨렸습니다. 그 후로 지수는 다시는 인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영희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서 인형뿐 아니라 사랑받을 권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빼앗았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깊고 뿌리 박힌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밤새도록 흐느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영희 여사는 잠든 지수의 가방에서 우연히 그녀가 작성한 간병일지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 반, 미안함 반으로 펼쳐본 그 일지는 그녀에게 거대한 망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일지에는 의사가 필요로 하는 단순한 건강 기록을 넘어 딸의 깊은 사랑과 관찰력이 섬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조금 미소를 지으셨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라 울컥했다. 침대 시트를 갈아드렸는데 엄마가 시원하다고 하셨다. 사소한 말에도 감사하다. 오늘은 열이 조금 있으셨다. 혹시라도 큰일 날까봐 무서웠다. 엄마가 무거워 보인다. 아마도 내 마음이 무거워서겠지. 그래도 나는 엄마가 좋다. 미워할 수가 없다. 영희 여사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나의 모든 정성과 재산을
아들에게 쏟았지만 그 아들이 내게 준 것은 기껏해야 명목상의 위로뿐이었다. 그런데 내가 평생을 차별하고 외면했던 딸은 단 며칠 동안의 헌신적인 간호와 진심이 담긴 관찰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되갚고 있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고 그녀는 침대 시트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사랑과 헌신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진정한 효도는 DNA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잔인한 진실을 병상에서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병상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한 후 영희 여사는 자신의 남은 생을 속죄와 화해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들에게 증여했던 상가와 아파트에 대한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용기였고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영희 여사는 지수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렸습니다. 그녀는 지수가 당연히 기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그 재산 필요 없어요. 돈 때문에 이렇게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의 박지수로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말은 영희 여사에게 상가 취소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수는 이미 회사에서의 성공과 내적 치유를 통해 재산 이상의 가치를 쟁취한 상태였습니다. 지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정체성, 인정이었습니다. 그제야 영희 여사는 자신이 딸에게 저질렀던 행위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불균형이 아닌 딸의 인격과 정체성을 뿌리째 부정하는 폭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수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 마음을 이제야 알았구나. 증여 취소 소송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결국 법정에서 가족의 비극적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동훈이는 변호사를 통해 증여는 정당한 효도에 대한 대가였으며 어머니는 오히려 딸 지수만 편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후회와 속죄를 치매 초기 증세로 몰아가는 비열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영희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를 무시하고 법정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지수를 편애했다고. 내가 평생을 너 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내 평생의 전부였는데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녀의 울부짖음은 증오와 배신감 그리고 극한의 자기 혐오가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이 순간 법정에 모인 판사와 방청객들은 단순히 재산 다툼을 넘어 뒤틀린 아들 중심주의가 빚어낸 한 가정의 비극적인 파열음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동훈이의 주장은 결국 아버지 박성철 씨와 어머니 영희 여사 모두에게 내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는 절망적인 질문을 되돌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소송 이후 가족관계는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상가와 아파트가 회수되었고 동훈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부모의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 망가진 자신의 인생 자체를 원망했습니다. 그는 아내 유진과의 관계마저 파국으로 치달았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박성철 씨는 소송 후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들의 집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평생을 잘못 살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훈이는 냉정한 표정으로 이제 늦었어. 나한테는 더 이상 아버지가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던 박성철 씨에게 이 순간은 인생의 종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가치관이 허물어지고 지켜야 할 가족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과 회한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박성철 씨는 지수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님처럼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하루 종일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지수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딸의 독립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평생을 얼마나 어리석은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가치관의 틀에 갇혀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자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마음속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송과 단절이라는 극한의 비극을 겪은 후 영희 여사에게는 새로운 삶의 의미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딸 지수에게 부탁하여 그녀의 카페에서 허드렛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건네며 낮은 자세로 일했습니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대하면서 영희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사람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딸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법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엄마의 존재가 불편했지만 엄마가 묵묵히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의 성공에 집착하는 과거의 영희 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채워나가는 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지수는 카페 문을 닫고 엄마와 아버지를 조용히 초대해 작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지수는 테이블에 앉은 두 분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전자레인지 소녀가 아니에요. 저는 누군가의 여동생이나 누군가의 딸이라는 수식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수예요. 그냥 박지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들은 영희 여사와 박성철 씨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가 평생 그들이 딸에게 해주지 못했던 인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딸을 딸이 아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체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김영희 여사 일가는 혈연 관계를 넘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재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비극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로 치유와 회복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 일가의 비극은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아들 중심주의와 조건부적 사랑이라는 어두운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아들과 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 결과가 세대를 걸쳐 심리적 단절과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분명하고 엄중합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조건이나 성별, 기대치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둘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은 저마다의 고유한 꿈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꿈을 존중하고 키워주는 조력자이지 자신의 낡은 욕망을 투사하는 투영판이 아닙니다. 지수의 성공과 헌신, 그리고 동훈이의 몰락과 절규는 부모의 잘못된 가치관이 낳은 극명한 결과입니다. 지수는 차별 속에서 독립을 배웠고 동훈이는 과잉된 기대 속에서 자아를 잃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부모의 행동과 가치관은 자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그 흔적은 결국 가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이와 비슷한 보이지 않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김영희 여사 일가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단순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로소 탄생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김영희 여사 일가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치유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소망이 전해질 수 있도록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더 자유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